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사실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애초부터 도박에 쓸 생각이었다 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실제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하게 하고 그 착오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를 속여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경우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행위는 거래에서 중요한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죄의 기망 행위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 성실 원칙 위배하여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할 때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은 6년근 홍삼정의 개발 연구진 양력에 관해서 홍삼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10인의 연구진 등으로 다소 과장해서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에서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니 기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에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인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사정이 좋지 않게 돼서 사후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주와 차주,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친척이나 지인 등과 같이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지하고 있고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해서 차주가 차용 당시에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돈을 빌려간 차주가 그 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 관련해서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위,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피고소인이 10월에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 이 사건이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게 2022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불송치 처분이 났고, 불송치라는 거는 경찰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저희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겠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의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거쳤고, 그런데 23년 10월경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검찰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소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이렇게 투자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금의 손실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피해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설령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피해자한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그거에 속아서 재산상 처분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관한 사기 범죄에 관해서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서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에 실제로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이제 투자 사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도 중요하고 투자자의 경험이라든지 지식, 성격이나 직업 등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이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기가 성립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이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리를 맡는 변호사와 그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가 사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지만 상대방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제 반대로 내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수단을 사용해서 허위로 고지하거나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 용도를 처음부터 속여서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거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자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도 본인이 좀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사기죄 혐의를 벗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망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사기 행위를 한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겠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더 이상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 법원이나 그 전 단계인 수사기관에 현출이 되면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어하는 의사도 당연히 있는데 일단은 피해 변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전액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전액이 다 변제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부라도 공탁을 함으로써 본인이 앞으로 사정이 나아졌을 때 변제해 나갈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양형에 참작할 자료는 충분히 개진을 해야 되겠죠. 사기죄라는 범죄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처벌 여부는 다르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나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 분들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태아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